자, 여러분 요약집 21페이지 테마 5번 용도 지역입니다. 자, 용도 지역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관리계획 결정에서 출발하는 거죠. 관리계획 결정에서 이제 용용기도 지입 가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두 번째 용도 구역 내용으로 연결되는 과정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관리계획 결정이라는 것은 다 일반적인 형태는 다 개발을 위해서 결정을 하지만 두 번째 용도 구역 중에서 계도시수라고 그러죠. 이건 보전 목적이고 같은 용도 구역이라도 입지기재 최소 구역은 또 개발 목적입니다. 바로 이제 구별이 그렇게 되는 거고. 자, 뭐 지역지구 구역의 연계 관계 등등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지역은 전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반드시 지정하게 돼 있고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은 필요한 곳에 필요할 때 지정하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은 어떤 경우도 중복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중복이 가능하다고 표현하는 거고. 자, 용도 지역은 일정한 토지 이용 등의 이제 기본적인 제한이 설정돼서 토지 이용의 합리와 경제 효율적 이용으로 목적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게 되는 거고. 용도 지구란 지역상의 제한만으로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보충하는 거죠. 보완하게 되는데 보완하는 형식이 행위 제한이 강화되거나 완화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용도 지구를 지정한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은 지역 지구와 무관하게 어떤 특정 목적으로 해서 설정되는 게 용도 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 구역이란 지역 지구상의 제한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보충하는 형태로서 제한이 강화, 완화돼서 나타난다. 바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 용도 지역상의 제한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 평면적 규제라고 해서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를 말하지만은 용도 지구는 보충적 입체적 규제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주로 건축물을 중심으로 하는 규제가 나타나고 용도 구역은 위에 있는 두 가지와 달리 독자적 특정 목적으로 해서 규제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용도적 제한은 일반적으로 형식이 포지티브 규제 형식이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용도 지구는 해서는 안 되는 게 있겠죠. 바로 이제 네거티브 규제 형식으로 나타나는 게 용도 지구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행위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용도 지역은 용도 지구는 도시계획 조례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은 개별 법령상에서 각종 제한의 모습이 나타난다. 뭐 그렇게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보시게 되는 거고 같이 알아야 될 게 있죠. 우리가 관리계획 결정으로 용용기도지입 6개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행위 제한이 있는데 그러한 제한을 계획 제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해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하여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세 가지 계획 수립하는 절차상의 기초조사가 있고 기초조사하는 과정에 남의 땅에 출입하는 사유다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출입 등에 따르는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보상의 주체가 중요한 겁니다만은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또는 비행정청이라면 사업시행자가 보상의 주체가 된다. 바로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용도지구 분류관계 지정의 목적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좀 알아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용도적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의 특례와 결정 고시의 특례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요약 정리된 게 바로 그 부분이 정리가 먼저 되어 있네요. 지정 절차에서 원칙은 관리계획 기반 결정 절차에 따르지만은 특례가 두 가지 형태가 되어 있죠. 결정의 특례와 결정 고시의 특례가 있다더라 그렇게 하는 거죠. 결정의 특례는 주로 공유수면 매립지 얘기입니다. 매립지인데 이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먼저 매립지 매립 목적과 이와 이웃하는 용도의 토지 목적이 동일하다면 같다면 매립 준공 인가일 기준으로 이 매립지 용도적은 이와 이웃한 용도적으로 지정 또는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 대신에 고시는 따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지체 없이 고시하라라고 했던 거고. 그러면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렇다는 거지. 매립 목적과 이웃한 용도의 토지 목적이 서로 다르다. 매립지가 둘 이상의 용도에 걸쳐 있다더라. 그때는 관리계획 기반 결정 절차에 따라 결정하면 돼요. 원칙에 따른다. 그렇게 하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 2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정 절차 특례 2번에 지정 절차의 원칙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런 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 고시의 특례라고 해서 거기 이제 3번에 있는 내용이죠. 도시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 농림적 또는 농림적 잔향형 보호전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런 구성의 관계가 나왔던 거죠. 도시로 결정 고시된 보는 경우에 대한 내용은 이런 거죠. 어항구역, 항만구역 아니야. 어항구역, 항만구역으로 도시적에 연접된 공유수명이 도시적되는 거고 산업단지 아닙니다. 국가 일반 첨단 산업단지만 해당되고 농공단지는 해당되지 않고요. 도시로 보는 경우는 그렇다는 거지.
택지개발지구나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이 지정됐을 때 도시적된다. 물론 여기 수력발전소 등은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정안에서 농업진흥적 지정되면 농림적 간주되고, 관리정안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가 지정되면은 이때 이제 농림적 또는 재난경 보전지로 간주되되 고시에서 따로 구분을 해주겠다라고 했던 거죠.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 이제 지정 절차상의 특례다라고 표현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그 3번에 1번 도시적으로 간주되는 것, 2번 농림적 간주되는 것, 다음 페이지 보면은 농림적 또는 재난경 보전지로 간주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의 용도적 환원은 무슨 말이죠? 간주가 됐는데 사업을 최종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면 되돌아가는 겁니다. 되돌아가서 이제 환원이 된다. 그래서 이제 기득권은 그대로 또 보호돼야 되겠죠? 바로 그 당시에 그 기득권은 보호된다라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제한으로 내용 들어가셔야지. 그래서 행위제한은 이제 모습을 살피게 되는데, 행위제한은 크게 두 종류죠. 건축 제한과 크기 제한이 있다더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축 제한이라는 것은 일단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3번에 보시게 되면은 용도제한에서의 건축 제한이라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말합니다. 금지시설 열거 대상 지역과 허용시설 열거 대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실은요, 우리가 건축법령상에 29개의 용도 군별 건축물의 종류라는 게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그대로 국토기획부로 연결되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각각의 용도정마다 21개의 용도정마다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가 나타나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각각의 용도층마다 설치 가능한 종류가 이렇게 정해지는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우리의 일반적인 형태는 허용시설 열거주의로 돼 있어. 각각의 용도층마다 설치 가능한 종류가 있는데, 여기 상업적 계열이라고 그러죠. 6개. 계획관리적 포함해서 7개입니다만은 상업적 계열에서는 금지시설 열거주의 형태로 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각각의 용도층마다 설치할 수 없는 종류가 나열되어 있는 형태. 바로 이런 것을 금지시설 열거주의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각의 수분의 용도적 건축물의 종류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를 또 이렇게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용도 지역에 따르는 종류 제한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어떤 특정 건축물을 놓고 그 특정 건축물이 어떤 용도에서 설치 가능한지 설치 가능하지 못한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하나씩 맞춰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22페이지 하단에 규모 제한이라는 게 있죠. 우리 이제 건폐율의 개념 설정과 용률의 개념 설정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그러고 대지 면적분의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그러지. 자, 연면적이라는 것은 각층 바닥 면적을 다 합치는 걸 연면적이라고 칭하지만은 우리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은 제외되는 건 4가지 있죠. 이건 직접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 수치를 적용해야 되니까.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난조구역 면적, 경사지반의 대피 공간 면적 이런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은 빼고 계산을 하게 돼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면적의 수치, 건폐율 수치를 말하는 거죠. 면적이 아니라. 건폐율 수치는 직접적으로 여러분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수치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다른 수치도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노랗게 체크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답처리 포인트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 3종 일반 주거적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일반 주거적 주거적 건폐를 보면은 70, 60, 50의 형태로 되는 거죠. 근데 3종 일반만 60이 아니라 50이니까 주의하시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상업적인 뭐 수치 있는 과정에서 일반 상업과 유통상업은 건폐율은 똑같이 나와. 그런데 용적률의 차이가 난다고. 1300, 1100. 이런 것들이 좀 포인트 삼아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70에 40, 공업적 건폐율 다 70이고, 용적률 400에서 이제 순서가 있고요. 자, 녹지적 보시게 되면은요, 20에 100의 한도로 되어 있는데, 보존 녹지가 용적률이 80으로 줄어들죠. 그거 아셔야 되고, 비도식은 전부 다 20에 80입니다. 기본 수치는. 다만 계획관리정은 40에 100으로 늘어났다는 것 아시면서,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빨간 것은, 이건 뭐죠? 빨간 것에 해당하는 것들은, 여기인데, 용도정, 미지정, 미세분시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이죠. 그래서 지정시 재난경 보전적, 관리적 미세분시 보전관리, 도시적 미세분시 보전 녹지적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게 돼 있죠. 바로 그 수치를 같이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20에 80으로 규정되어 있던 거죠. 바로 그런 내용들 여러분이 꼭 좀 체크를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특별 규정인데요. 시험에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도시적 외적의 개발 지능직으로 알고 가셔야 돼. 위에는 계획 관리적과 여기는 도시적 외적의 개발 지능직으로는 어떻게죠?
우리가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 수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40에 100으로 구성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은 위에 있는 계획관리지구도 40에 100. 그래서 3번에 있는 특별규정의 도시적 외적의 개발 진흥지구도 40에 100 그렇게 구성됐던 것 바로 그 정도 받으시면 되고. 그래서 3번에 나와 있죠. 미정 미세 번째 간의 행위 제한이라고 해서 도간농자 어느 하나라도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 그러면 재난경 보전적에 따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자 도시적이나 관리적으로 지정했으나 세부 용도적이 지정되지 아니했을 때는 도시적은 보전 녹지, 관리적은 보전 관리적에 따라 행위 제한 받는다. 거기까지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도 지역을 공부를 좀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용도 지구 들어갑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건폐율, 용적률 강화, 완화에 관한 잔뜩 규정이 있는데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된 바가 없네요. 출제된 바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 넘어가시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풀다가 나오면 그때나 맞춰보세요. 그때 맞춰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용도 지구 들어갑니다. 용도적으로는 여러분이 공부를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지. 일단 분류관계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분류관계를. 그러고 나서 이제 행위제한으로 넘어가는 건데 왜 분류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되냐면은 이 분류관계와 지정의 목적에 같은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일단 법률상에 10가지가 있고 시행령에서 세분들에게 8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상에 추가 세분들에게 경미특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면 새로운 용도적으로 조례로 또 신설도 할 수 있더라. 이 분류의 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정의 목적은 그 지구의 명칭 가지고 지정의 목적을 찾는 거고 행위자는 조례로서 정한다. 그렇게 구성되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자, 한번 보세요. 벌써 일단 기본적으로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 방화, 방제,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작, 특정용도, 제한지구 하는 10가지가 있게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류관계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경관지구 3개, 미관지구 3개, 고도 2개, 방화지구 분류 없고, 방제지구 2개, 보존지구 3개, 시설보호 4개 분류되어 있고, 취락지구 2개,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5개로 분류되어 있고, 특정용도 제한지구 3분이 없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 조례상의 세분되는 거 아시죠? 경관지구, 미관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용도지구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도적상의 제한을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에 한해서만큼은 용도 지역상의 제한이 완화되는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도시개발법 가시게 되면은요, 개발구역 지정 대상 지역 중에서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지정하는 곳이 나오죠. 취계지구 그러죠.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는 이 각각의 용도지구 지정 목적이 개발을 위해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는 무조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거기에 취계지구 갈 때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가 거기 포함되는 의미가 그렇다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용도적인 신설도 가능합니다. 신설에 뭐 기준이 있다라는 정도인데 기준이 있다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용도적 지정 목적에 해당되는 거죠. 지구의 명칭과 지정의 목적에 같은 단어가 직접적으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의할 것 몇 개만 주의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 역사문화 미관지구 같으면 건축물에 관한 규정이고 그 다음에 역사문화 환경보존 중에 시설 및 지역에 관한 규정이구나. 그런 것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고도지구 최고, 최저, 자, 최고, 최저, 최저 하는 식으로 뭐 단어 찾아도 무난히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방화, 방제지구의 경우에 방제지구의 각종 제외에는 화재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방화지구 분류가 따로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지. 바로 그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존지구는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죠. 특히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는 시설 및 지역에 관한 규정이었고 그 다음에 중요시설은 보존지구는 국방상보다 중요한 시설의 보호 보존을 위해 쓰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이 밑에 보세요. 시설 보호지가 4개야. 학교, 공용, 항만, 공항인데 군사시설 보호지구란 용도지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지구에 관한 것은 오히려 위에 있는 그 중요시설, 군사시설에 관해서는 용도지구상으로는 중요시설 보존지구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지구란 용도지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고요. 취락지구는 대상 지역도 같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도지구라는 것은 용도지역과 무관하게 필요한 곳에 필요할 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취락지구는 대상 지역이 정해져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존적 녹관농자라고 지정하게 되는데 보존적 안에 지정되는 걸 자연취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정되는 집단취락지구라고 그러죠. 여기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틀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기본이 3개예요. 주거개발, 산업유통, 관광휴양인데요. 이 3가지 중에서 2 이상이 섞여서 나타나는 복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3가지 기능 외기능이죠. 외기능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형식을 맞춰서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에 특정 용도를 제한한다,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한다, 이런 게 용도 지구에 관한 내용이었다라고 말씀드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 관계만 좀 자세히 알아도, 지정의 목적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행위제한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용도 중에 행위제한은 어디 있어요? 도시계획 조례상에서 제한을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 조례상에서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기본 표현이 되지. 왜 할 수 없다야? 할 수 있는 건 용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여기 강의 시간에 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녹색이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조례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즉, 녹색을 가리는 것만 여러분이 좀 상세하게 좀 정확히 아시면 된다. 그 말이지. 경관 미관적으로 녹색이네. 조례. 고도적으로는 녹색 가렸네. 도시관리계획. 방화지구 녹색이네. 조례가 있고, 건축법에가 내화구조 불연지로 사는 규정이 따로 두고, 방제지구 녹색 조례. 다만 연안 침식 우려 있는 지역에서는 관리계획상 제한 대책 세우라는 말이 있고, 보존지구 조례, 시설보호지구도 조례에 있는데 공항시설보호지구만 다르죠. 그래서 건축 제한은 항공법, 그 밖의 제한은 조례에 있고, 취락지는 둘 다 다릅니다. 자연취락은 국토계획법령, 집단취락은 개특법령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진흥기준 원칙은 개발계획 또는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법상 개발계획에 따르되 계획 수립 전이라면 조례로 따른다고 돼 있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을 암기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24페이지에 일단은 용도지구 지정, 분류, 그 다음에 지정의 목적에 관계되는 내용들 지금 말씀드린 걸 그대로 찾아서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적용해 보시기 바라고. 그냥 넘어가시게 되면은 거기 26페이지에 세 분 되는 거 나왔죠? 2번에 세 번. 경관지구, 미관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세 분 되고, 그 다음에 신설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조례에 따라 신설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정에 따른 효력 행위 제한 들어갑니다. 행위 제한은 조례로 정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 이제 용도지구별 건축 제한이라고 해서 잔뜩 써놨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 읽어보시고 조례가 아닌 걸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밑에 경관 미관을 보니까 아래쪽 26회 제일 아래쪽에 두 번째 줄에 조례가 정하는 둘 다 그렇게 돼 있네. 근데 오른쪽에 3번에 고도지구를 가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런 걸 구별하시라 그 말입니다. 나머지 그대로 이제 봐두시면 되고, 좀 더 상세한 규정은 또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용도지구 행위제한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도구역 들어갑니다. 자, 용도구역 보시겠어요? 여러분 용도구역 보세요. 자, 용도구역은 틀을 좀 잡고 가세요. 일단은 용도구역 실은 5개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도시수라는 게 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했다는 거지. 근데 이 각각의 용도구역은 목적은 특정한 목적이에요. 각각의 개별 특정 목적으로 해서 설정이 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문제는 위에 있는 계도시수라고 하는 거지. 이 네 가지는 보전적 목적으로 지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상대적으로 개발 목적으로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구역에 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지정권자 먼저 정확히 알고 가세요. 그래서 주로 이제 중앙행정기관장급인데, 도시자연공원은 시도의사, 대도시장. 시가와 조정은 바뀌었죠. 예전에 국토부 장관으로 가다가 시도의사 원칙으로 하고 국토부 장관 예외적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렇게 정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이제 지정의 목적에 관한 것도 있는데, 자,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목적이라는 거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하고 착각하면 안 돼. 시가와 조정은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목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장관 보안상 요청에 따라 필요성이 있을 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행위제한에 관계되는 나머지 볼까요? 도시자연공원은 식생영원 산지개발 제한한 여가 휴식공간 제공할 목적이고, 그 다음에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수산자원 보호, 수산자원 보호 육성의 필요성에 따라 공유수면은 그냥 인접토지에 걸쳐 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주기대 최소구역은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정지 목적으로 또 이렇게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을 때 지정한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도시자연공원 행위제한 따로 법률로 정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법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개발제한 도시자연 수산자원보호구역은요, 더 이상 시험을 낼 수가 없어. 여기 이 법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다야, 여기까지가. 다만 시가와 조정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만 국토계획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같이 학습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바로 그런 형식을 여러분 이해를 먼저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그렇게 구성됐던 내용이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개도시수가 보전이고 용도구역상, 물론 입주기재 최소구역 개발이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보전이라는 의미에서 그래 하셔야지, 보전은 뭐냐? 개발이 금지된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공적개발로 도시계획 사업이나 사적개발로서의 개발행위 또는 비도시계획 사업 표현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금지가 되어 있죠. 그런데 절대적 금지는 없다고 그러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과정 속에서 공적개발, 국방상 공식상 필요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됐다는 거죠. 그런데 사적개발의 경우는 다 되는 게 아니고 법령에서 정해놓은 행위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반드시 허가를 받아서만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이제 행위 제한에 관한 구성관계가 있더라라고 봐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도구역 중에서 이제 상세하게 학습해야 될 게 두 가지죠.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관해서는 추가적 학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 28페이지, 29페이지 절반까지, 상단 절반까지는 거기 있는 것까지는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 사업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은 두 장 넘어가시면은 32페이지에 입주기재 최소 구역이 있죠. 여기 있는 것 정도로 보셔야 되는데 뭐 상세하게 너무 많이 볼 필요는 없고 필요한 거 몇 가지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지정원자 원칙이 시도지사 국가계획 연계 시 국토부 장관이 나타나는 거고요. 행위자는 국토계획 법령에 있습니다. 자, 목적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시적과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답니다. 그리고 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과 그의 유보기한 설정에 관한 건데요. 인구의 동태, 토종 상황, 산업 발전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보기한 5년 이상 20년 이내로 서정하고 유보기한 만료일 다음 날에 실효된다 이렇게 됐던 거죠. 이 상태에서 자, 원칙으로 개발은 금지되어 있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도시계획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대토령으로 정한 행위 하나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되어 있죠. 국방상공성 필요성에 따라 중앙행정위원회 요청할 때 비도시계획 사업의 경우에 법령이 정하는 행위에 하나여 이렇게 정해놓은 게 이렇게 잔뜩 있어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다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서 하더라라고 돼 이것조차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많은 법령상의 정하는 행위 따로 기억할 게 아니라 두 가지만 단어상 주의하시면 돼요. 주택과 종교시설은 신축 개념은 안 된다고 그러지 증축에 해당되는 것 그렇게 하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이 여러분들 지금 교재 29페이지에 거기 해당되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 읽어보시고 행위제한도 마찬가지 다음 페이지에 시가와 조정안에서 지금 29페이지 제일 하단은 도시계획 사업이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0페이지에는 2번은 비도시계획 사업에 관한 내용이죠. 개발행위라고 칭하는 것들이지. 뭐 그 내용 잔뜩 있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허가 기준이라고 그래서 몇 가지 내용들, 허가 처리 절차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은 혹시나 여러분들 문제풀이 과정에 나타나면은 그때 확인용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입주기재 최소 구역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도시적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시켜 복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겠단 말이야.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을 때 아래 쪽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뭐 다른 그 대상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세 가지 아시라고 그랬지. 1번과 3번과 4번에 관한 표현을 조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기본계획에 따르느냐 관리계획 아닙니다. 세 번째,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된 결철지 1km 이내 위치한 지역. 그 다음에 정비법에 따르는 주거 상업지역 아니야. 주거 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거지. 바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입주기재 최소 구역 계획의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이나 계획 수립이 관리계획 결정사항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용도 구역으로서 관리계획 결정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하는 과정 속에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 협의 요청한 기관장이 의견 제시한 날짜가 10일인데요. 하나님도 알고 가세요. 근무일 기준이라는 것도 알고 가셔. 근무일 기준으로 설정됐구나라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계획 수립도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정한 경우에 이제 완화가 되니까, 행위자니 완화가 되다 보니까 그 영역 안에서 이제 시도에서나 시장군 수청장이 개발행위하는 사람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지. 다만 설치 비용을 부담을 시키는데 토지 가치 상승분을 초과해서는 부담시키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 여기서 같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변경일 때는 이제 시도의석의 권한 위임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면적 10% 이내, 건폐율 20% 이내 변경의 경우는 시도의석의 권한 위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표현 하나 있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입주자의 최소구역 지정과 최소구역 계획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결정할 수 없다야. 그래서 최소구역 지정이나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국토계획법상에만 허용된다고 하시고, 뭐 수립기준 국장 정한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용도구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입주자 최소구역이 지역지구상의 토지용의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하는 용도구역이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 규정도 있고, 그 다음에 심의 거칠 때 공동 심의 거쳐서 행위자는 완화받는 것도 있고, 마지막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주자 최소 구역이 지정이 됐을 때 건축법에 따른 특별 건축구역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는 절대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바로 이제 그러한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봐두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테마 8번에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타 관련사항이라고 하는 거지. 관련사항으로서 이제 지역 지구상의 여러 가지 각종 제한을 여기 도시계획 시설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다 빼버렸는데 별 의미 없어서 뺐으니까 넘어가시고 여기서 설명 직접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비고의 제한을 리모델 건축물에 완화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다음 페이지 몇 번이냐면은 거기 2번입니다. 34페이지 2번. 34페이지 2번에 용도지역 용도주 건축제한의 형평성 유지라고 되어 있죠. 아니, 그 내용이 아니죠. 그 내용 아니죠. 그 다른 좀 이따 따로 설명드릴 테니까 넣어두시고, 그 내용도 거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 설명도 들으세요. 자, 지역지구 구역이 중첩이 됐다는 거야. 행위자는 뭐에 따르냐? 최종적으로 구역에 따르게 돼 있어. 용도구역에. 용도구역 지정에 따라 행위자는 받는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앞페이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마찬가지 거기 포함하는 건데, 33페이지 하단.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각각의 용도적 지정에 따른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법상에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대통령령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개별 법령에 따르게끔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이제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취락지구, 개발지위 등 지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농공난지라든지 농림적 안에서 각종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 개별법에 따른다. 다 하는 거야. 그 법률 명의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존관리, 생산관리 저 안에서 농림부 장관력이 보존이 필요하게 결정했을 때 개별법에 따른다라는 게 34페이지 그 위에 2번, 양가로 2번에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내용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게 정리 좀 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에 보시게 되면 도시계란 용도에는 적용해서는 안 되는 법률 규정 두 가지 있죠. 접도구역과 농지 자격증 발급 규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게 여러분 교재 그 3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쳐 나왔을 때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고 하는 거지. 이들은 재건축의 기준 면적을 먼저 찾으셔야죠. 330 또는 띠 모양의 상업적 일부가 걸치면 660이라는 재건축의 기준 면적이 있죠. 바로 이 상태에서 이제 재건축이 그렇게 330, 660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가중 평균값을 계산해서 적용하게 돼 있고 그 밖의 자는 재건축은 큰 쪽으로 간다. 뭐 그런 게 있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시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330, 660 넘을 때, 재건축에 따른 무조건 별개로 간다라고 했던 것. 그에 따른 또 예외 규정이 또 있죠. 대지 일부라도 녹지역에 걸쳤을 때, 따로따로 계산하게 되어 있고, 적용한다. 그 말이죠. 건축물의 일부라도 미관 고도 방화지역에 걸쳤을 때, 이들은 건축물이 걸려야 되죠. 미관 고도지역에는 대지와 건축물 전부가 미관 고도지구 제한을 같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방화지역은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고. 자, 똑같은 내용이 나중에 건축법에 또 나온다고 그러지. 건축법은 330, 660이라는 대신에 대지 과반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외 규정인데 예외가 3개밖에 없어. 얘는 고도지구 예외가 없다는 거지. 그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여기 이 건축법에서는 이것을 배우는 목적 자체가 높이 제한을 적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 우리 이제 국토계획법은 건물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배우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바로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이다 보니까 고도지구 제한이 따로 없더라라고 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에 따른 수식 계산 문제, 그 문제를 통해서 또 설명드릴 테니까 바로 그 수식 계산 문제, 가중 평균값 계산하는 문제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가중 평균값 계산 그대로 하는 거 아니라며? 그냥 글자 그대로 더해버리면 돼.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더하고 위에서 계산해서 좌우로 더하면은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죠. 유형이 3가지가 있는데 계산 방식은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중 평균값 계산하지 마세요. 의미 없으니까.
이렇게 더해 계산하고 이렇게 더하면은 이 세 문제가 똑같은 문제로 풀리게 돼 있다. 바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지역지구 구역에 필요한 몇 가지 내용을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